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20대 대선 제가 출마하게 됐어요. 각 세대와 직종을 가지신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첫 순서로 30, 40대 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네 분을 모셨는데요. 손성우님, 예. 그리고 오현주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진우님, 안녕하십니까. 예. 양준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 모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기탄 없이 이 청년 세대가 하는 고민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요, 이 주제 제한 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대표님, 저기 서포 15조 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일단 동의하는데, 여기 대표님도 저 예전에 어디 오무정기 가서 저기 대표 부장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임금 체계를 보면 이제 기본급이 있고, 사회경이 있고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은 걸 기본급은 같은 베이스 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이라든가 성격 같은 거는 약간 좀 차등을 두는 게 요즘 이제 청년들이 받는 이제 어젠다의 공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독일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양보해 가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거의 업종을 유사한 일을 할 때 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은 정규직 이 대규모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한 7, 8천만 원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천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차이 많이 날 때는 40%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정규직이 있는 사람이 회사의 어떤 직무에 따르는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이외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받아가는 거죠. 다만 기술적 업무와 관련되어서 비용은 이렇게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일은 없이 적어도 유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정규직이다,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의 격차는 비정규직이 좀 덜 받더라도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페이는 비슷하게 받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각 회사에 따른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정규직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거는 동일한 액수를 최종적으로 받는 총 페이를 갖다가 갖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에서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 일과 관련되는 업무 수당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근데 적어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대조선이나 옛날에 현대자동차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타는 버스도 다르고 또 밥을 먹을 때 식당도 다르고 그리고 월급이 2배까지 차이 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이렇게 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는 업무에 대한 수당만큼은 똑같아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저는 예전에 이제 대표님 방송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되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기억에 남는데 인국공 사태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직군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보안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냥 몸이 흔히 말하는 몸이 좋아서 아니면 키가 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또 소정의 어떤 교육을 거치고 자격을 취득을 하고 해서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걸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같은 것들은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신자유주의라든지 효율성 미명화에 그런 비정규직화를 시켜뒀던 거를 그러면 정규직화 전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조금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똑같이 보안에 대해서도 기능을 인정한다면, 그렇지만 회사가 똑같이 사내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과
보안을 보는 사람을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가 똑같이 뽑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인국공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시험을 쳐서 엄청나게 어렵다잖아요. 거기가 뭐 제일 어려운 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몇 년을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것도 물론 전문직이라는 걸 그 관련 학교를 나오고 또 관련 경력을 쌓는 전문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보안의 시험과 또 이 정규직 사무직의 시험은 이 내용이 다를 거라고 보고, 또 같이 처음에 뽑았다더라도 이 회사에서 직종 구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애초에 같이 정규직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이 직종 구분은 안에는 있었을 거다, 이 벽은. 근데 우리가 이 모두가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저는 사실상 공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진짜 공정은 능력에 따른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진짜 공정이지, 능력에 따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똑같이 월급을 주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공정은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을 자회사로 따로 만들어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미묘한 문제들을 그냥 단순하게 말로 그냥 통째로 정규직이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같은 이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자회사 정규직이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아까 말한 대로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규직이 되더라도 정규직 내부에서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중앙의 정치 노조를 믿고 그런 어떤 비정규직이나 원래 비정규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정규직이 되면 이제 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응해서 사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능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 힘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파견 근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우리가 과거에 IMF 이전에는 대부분이 정규직이었어요. 그렇지만 정규직 안에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보면 아주 그냥 핵심적인 라인만 빼놓고는 대부분 비정규직 파견 근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지 않다. 전부 정규직으로 하되 정규직 안에 차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그 일에서 안정적인 신분으로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에서는 중요하죠. 차이는 두개, 그걸 정규직을 양산하자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대표님의 서포 15조를 읽다 보면 정치노조 규탄 이렇게 정치노조를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한편으로 좀 약간 들었던 생각이,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노조라고 했을 때 공공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거를 노조에서 주장을 할 때, 노조에서 주장만 한다고, 거리에 나가서 시위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인들도 움직여줘야 되고, 정부도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연히 어느 정도는 정치인들하고의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정치 노조는 없애겠다는 건 어떤 노조인 건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60년대 말 70년대에 미국의 그 운송 노조 같은 그 호파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영화에도, 마피아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굉장했죠. 노조 위원장을 상하원 의원이나 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졌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노조가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해악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라면 이 독일처럼 노사 간에 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양보하면서 상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은 그게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노조의, 서구식 노조의 잘못된 폐해가 다 이게 이 노조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조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인 파워 게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강조하는 쪽으로 지나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노총이나 민노총도 없애야 되지만 정경련도 없애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보수에서 정경련 없애야 된다는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노조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소속된 공장과 개별 사업장 단위별로 노조 간에 그 사람들의 권익을 갖다가 임금을 협상하고 또 부당하게 회사가 강요하는 부분을 대체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장 단위로 이렇게 노조가 약자가 될 수 있죠, 회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전체 노조가 대항해서 간다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체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고 가야지, 그걸 지금처럼 이 전국 단위의 정치 조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 사업장의 노조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가야지, 지금 현재 이 사업자 조직에서 노조를 파괴하고 또 노조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깔아뭉개는 수준까지는 지금 한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조의 힘이 사업자, 이 사업주, 고용주보다 월등하게 지금 뛰어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에 있어서 정치적인 파워를 가시하는 조직을 양쪽 다 저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정경련도 없애고, 정경련 비슷한 형태의 노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중심의 노조 협의체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식 노조가 계속돼 간다면 이 그리스가 일종의 조합주의 국가로 가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조합주의 국가로 가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그야말로 국가 정책을 좌우하고 이권단체처럼 변해가면 그 나라들이 세계에서 굴러간 게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이 레일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노조의 폐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인 부분을 노조에서는 다 빼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그 권익 옹호는 동의를 하시나, 그러면 이제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을 가신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노조가 정치적인 색깔을 내세워서는 그건 그렇게 할 때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조가 이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부분에는 어떤 주장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대신 파업의 자유도 좀 더 허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이 파업할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가 그걸 갖다가 파괴하거나 장난을 못 치도록 정부가 공정한 중립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지 노조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민노총이나 한노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의지하고 관련 없이 일종의 클로즈드 숍처럼 돼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정치를 표방하고 또 그 지도자들이 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서는 저는 나라가 망조가 된다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좀 개인적이지만 좀 개인적이지 않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나이가 9세에 걸려 있습니다. 39이에요. 근데 이제 슬슬 좀 그 부모님께서도 그러시고 약간의 좀 결혼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일단 서포 15조 1조를 보면은 벌써 700만 원 이게 아파트 원가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현실적으로 된다면 저도 뭔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정말 뭔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대책인지. 저는 사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체념주의나 또 그렇게 대중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집에, 주택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제일 돈이 되는 거는 집입니다. 내가 금을 사놓는 것보다 집을 사놓는 게 돈이 없어서 못 사놓죠. 그럼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2배, 3배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의 기득 상류층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뭐 상류층들은 집이 한 채밖에 없다, 뭐 투기 안 하는 마치 이 착한 상류층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길래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상위 1%는 집을 평균 4.7채 갖고 있다. 5채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상류 부자들은 대부분 집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과정이 부동산 투기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장관 이상, 차관 이상, 또 뭐 중요한 이 고관 대작들 사람들 대부분 청문회 할 때 보면 100%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차명으로 했다든지 뭐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부동산 투기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건 한국 사회의 일종의 교과서적인 행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 이런 부분들을 쉽게 안 놓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좌든 우든 이재명이 임대만 이야기하지 이재명의 기본주택에 이 집을 갖다가 정말 싸게 해가지고 주겠다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대장동에서 그리고 뭐 백현동에서 그리고 또 정자동에서 위례에서 정말 1,000만 원에 분양을 했겠죠. 그러잖아요. 그것은 다 그냥 털어먹고 이제 와가지고 전부 뭐야 기본주택으로 해가지고 역세권에 뭐 싸게 월세로 살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우리 여기 와가 무슨 청년층 30만 원 뭐 원가주택 와서 중식으로 빌어간다고 왔어. 그래서 제대로 할 줄 알았더만은 구석에 집어넣어놓고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 용적률 건폐율 완화. 그래서 대규모 재개발을 해서 높이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격으로 한들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이 내려온다 하지만 내려온다 해봤자 지금 문재인 때 2배가 올라갔는데 2배 이상이. 내려온다 해봤자 올라간 거 절반 정도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기득권층들은 이 부분을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대선 시기의 압력이야말로 기득권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무주택자 60%로 했죠. 지금 언론들이 무주택자를 43%, 44%로 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에 60%라고 나왔잖아요. 내가 89년 혹시 신문 자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89년에도 무주택자 60%예요. 그때도 200만 원 공급한다고 노태우 때 그것 때문에 분당 일산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또 그러잖아요. 200만 원 공급한다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지어댄 수백만 채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근데 여전히 왜 무주택자는 60%일까? 자, 1인 가구가 지금 3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664만 가구인가 뭐 1인 가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1인 가구가 청년 가구인데 그들 3분의 2가 전월세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지자체, 그 다음에 건설, 대기업, 그리고 언론, 특히 보수 언론,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 있는 시행업자, 그렇게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즘 길을 다닐 때 매일 서울시를 보면서 저기에 집을 지으면 되겠다 하고 보고 다녀요. 그래서 이 평당 700만 원일 때 도심에 평당 700만 원 지을 땅이 어디 있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본 것은 이 경찰 지구대로 해가지고 넓은 땅에 경찰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경찰차도 하나도 없어요. 불 맨날 꺼져 있어. 마당은 주차장이 커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들도 잘 놀지 않는 공원, 그 다음에 연남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그 길,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관 좋아지면 그 옆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만 돈 벌어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관서의 빈 땅, 구청에 한번 가보세요. 구청 마당부터 늘어잖아요. 경찰서 마당도 늘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차 빌딩으로 옆에 붙여서 올리고 전부 거기에 공공 원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3, 4층 돼 있는 공공관서를 위로 올리는. 자기들끼리 공무원 몇 명 없는데 구청들이 금천구청 가본데 호화롭잖아요. 용인시청, 성남시청 그걸 다 위에 아파트를 높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출구를 다르게 해서 그래서 이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은 이쪽 출구, 사는 사람은 다른 쪽 출구에서 그래서 거기에 전부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한 3층까지는 필로로 해가지고 밑에 놀이터 만들고 위에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배수지, 유수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뭐 한꺼번에 대단지로 1000, 2000이 아니라 50, 30, 30, 50 이런 식으로 보이는 데마다 다 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짓는다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근데 내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여기에 뭐 건설회사 사장,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가끔 왔다가 또 사라져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그래 같이 그걸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하고 하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엄청난 먹이사슬의 이해관계에서 자기가 그런 쪽으로 나서면 손해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얼마 전에 뭡니까? 건설교통부 차관급 고위 간부가 전화가 왔어요. 현지.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현실을 그렇게 하냐. 실제 아파트 하청 원가가 한 400만 원 안팎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더 먹는 게 있을 거니까 350만 원이면 짓는다고 저한테 확인을 해줍니다. 자기가 양심상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고 회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선 때 이 문제를 확실하게 뿌리를 박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20, 30대들이 정보를 제일 많이 얻는 곳이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과 달리 이제 그 인터넷에서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보 제공이 좀 원활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이 90년대 중반쯤 등장했을 때 인터넷이 전자민주주의를 가져올 거라고 굉장히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인터넷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교묘하게 통제하고 교묘하게 압박하고 또 여론을 인터넷으로 조작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찾아보고 지식을 공부하면서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또 믿고, 그래서 전자민주주의의 장점이 이제 전자민주주의의 폐해가 되어서 이 독재가,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오히려 독재나 포퓰리즘이 더 유행하잖아요. 그 원인이 인터넷 때문이고 SNS 때문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제 황장수 유튜브가 지금 4, 5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형인 거기에서 내놓은 세계적인 플랫폼 매체, 오늘 이것도 중계하는 이 매체도 지금 정치적으로 조작을 당하고 있으니 나머지 부분에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인터넷의 정보 제공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유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도배를 합니다. 그 이재명이 거는 보니까 인터넷에 뭐 엄청나게 퍼지더라고요. 별 소리도 안 하고 뭐 헛소리 한 것도 쫙 퍼지고, 이재명은 심는다, 이재명을 합니다. 뭘 심고 뭘 해? 그 좀 표현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쫙 퍼져요. 그게 탈모까지 그렇게 해주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에 그냥 고민을 하지 않고 쫙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조작하는 드루킹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넷 매체를 초창기부터 이용해서 유튜브 기반으로 이 정치 사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유용했다면, 한때 뭐 한국에서 한 100만 조회를 기록하면 최고를 그러면 제가 황장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고 이래야 될 건데 어떻습니까? 이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시킨다. 정보 편중을 가져온다. 정보 왜곡을 가져온다. 정보 조작을 가져온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고심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 이래 봅니다. 조금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극에 점점 약해질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극이요? 예,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 좀 약간 가벼운 내용에도 사람들이 금방 흥분을 하고 또 금방 우르르 몰려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4.19 때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경찰이 총을 들고 있는데도 그리로 나섰어요. 요즘 생각해보면 생각도 할 수 없잖아요. 또 박정희 정권 시대에 부마 사태라고 할 때 그때 이 나선 사람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요즘은 우리 때는 또 대학생들이 대응을 뭐 그냥 거의 다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의 사고 능력,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고 능력 외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자극적이고 그냥 즐거운 것과 또 내한테 이 취업이나 내 미래에 이익이 되는 것 두 가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복잡하고 진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또 고민 이런 것들을, 지식을 자기가 공부해서 찾아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구하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지식이 절대로 쌓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식이 축적된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 그때는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 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에 있는 뉴스나 남이 전달하는 말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 폐해가 더 커지고 많이 돌아가는 게 진실이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부터 기본 진실에 대한 어떤 이 공부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대학생도 인문학적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과 다니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극히 생각하는 능력을,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시대가 대중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얄팍한 왜곡 조작된 가짜 정보를 진실로 믿게 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위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 어찌 보면 저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가 왜 국민들을 우미화하기 위해서 3S 정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뭡니까? 하나는 게임, 하나는 돈 버는 거, 코인이나 주식. 자, 두 가지 다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흥미를 갖다가 중독성을 가지고 집중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이 대중들을, 우리가 SF 영화에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를 다룬 것 중에 보면 진중한 그런 SF 드라마나 영화는 미래가 암울하잖아요. 소수가 다 전하고 나머지 대중들은 그냥 게임이나 하고 이 소수가 전달하는 부분에 노예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냥 SF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들이 대단한 철학적 사유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서 이 과학기술의 발달, 나는 메타버스니 요즘 나오고 있는 뭐 AR?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이니 이런 것들이 정강현실이니 뭐 오규멘트 리얼리티입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거쳐야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성적인 쾌락도 뭐 이 AR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진실과 가상이 이렇게 뒤섞여지면서 인간이 자기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수준 하에서 과학기술을 해야 되고, 저는 국가가 게임도 통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인에 대한 어떤 이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다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실에 이 고통스럽지만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한 관심을 흐트리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쾌락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현대판 야동이에요. 자, 또 질문하시고. 대표님, 저 하나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서포 15제는 내 없는 내용인데, 그, 요즘 국민연금이 요새 많이 지금 그냥 화제되지 않습니까? 저도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13년도에 국회계 해산처에서 자료에 하면은, 40년도에 기금이 바닥돼서, 이제, 우리 지금 20, 30대들은 이제, 지금 태어난 애들이나 영세들이 연금으로 세금을 또 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개혁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죠.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연금보다 더 흉악한 것이 공무원연금, 군인 교사연금 이런 거죠. 왜? 국민연금은 내가 낸 것보다 갖고 가는 게 뭐 1.9배라고 하면 그런 거는 뭐 2.9배, 3.9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연금 문제가 부각되거나 눈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그냥 다음으로 미뤘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터지지 않을 거, 자기 임기 내에 터지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누구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개혁하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폭탄이 있으면 그냥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손수건으로. 그래서 저거 터질 때쯤은 나는 대통령 그만두고 나 무덤 안에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청년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개혁 정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연금 보이콧 하겠다라는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넣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 공약에 그 좋은 지적이에요. 국민연금에 대한 보이콧 문제를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 찾을 돈이 없을 겁니다. 대표님,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연금이나 다 통합해서 후생연금을 지금 하죠.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가지 않은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님. 절대로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공무원 했다고 더 특혜를 받았어도 안 되고요. 똑같이 틀어서 그냥 이 후생연금이라는 하나의 이런 그 문제. 훌생이 뭡니까? 한글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웰파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예? 공무원이라고 더 받았으면 됩니까? 그건 부당하죠. 합쳐야 된다 봅니다. 저도 이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서포 15조에 보면,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 일자리를 공공화를 시켜서 늘리시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사에 대한 채용도 같이 좀 생각을. 거기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걸 돕는 사람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안 했지만, 그거 늘려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일이 힘들고, 또 상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 접촉하는 부분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직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래장 같은 현실도 참혹하지만은 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감당하는 현실도 이게 벅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 현재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대통령이 되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제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다음에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좀 꼬집고, 그 다음에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혹시 전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저는 우리 당의 중요한 부분이 플랫폼이나 어플 경제, 4차 산업이 저는 사기다. 많은 학자들이 한 5년, 10년까지만 해도 미래학자들이 이 4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그 2배, 3배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사기를 쳐왔어요. 근데 2차까지는 통했는데 3차부터 이상해지면서 4차부터는 이게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버리지. 그리고 그것이 이득이 다 소수의 자본가와 또 소수의 기술자한테만 돌아가면. 네, 저희 혁명 21에서 혹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어떤 노동이라든지 인간성 회복을 위한 혹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혹시 전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나 어플 경제, 4차 산업혁명의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제가 고용세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하는 기업은 고용을 별로 하지 않고도 엄청난 매출을 늘리잖아요. 근데 고용은 적어요. 어떤 기업은 제조업은 굉장히 많은 이 노동자들을 했는데 매출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 고용을 적게 하는 기업은 고용을 많이 하는 동일한 매출을 가진 기업에만큼의 세금을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세. 그래서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초창기에 이 방직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러다이트 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진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나 그 미래는 인간의 불행하고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기술 발전은 대중을
그야말로 이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명 21은 제가 이번에 나와서 뭐 제 거치 이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여기 출연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의 주역이 돼서 끌고 가면서 이 당은 그 미래에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투쟁해야죠. 근데 정치는 현실만 이야기하잖아요. 눈앞에. 그리고 현실을 포장하잖아요. 유토피아로. 근데 현실이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혁명 21이 지적을 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일부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시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포맷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토론을 장시간, 앞으로 뭐 한 2-3시간 난장 토론으로 생방송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를 꼭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are